자, 현대시 질서 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기로 약속하냐면은 내 머릿속에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지? 공식을 세팅해 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현대시라는 거를 볼 때마다 나의 공식을 꺼내서 이 공식이 맞는지 틀린지 한 번씩 검증을 해보는 과정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자, 국어 현대시에서 작가가 시를 쓰는 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리를 제가 해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수능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제재 중에 하나가 자연이에요. 자연 친화적인 자세. 당연히 자연을 바라볼 때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인 거죠. 그쵸? 그리고 자연을 제외한 것들은 다 인간이나 사회와 관련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다가 줄표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연이거나 인간과 관련된 것들. 그러면은 인간과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나눠지느냐? 첫 번째, 자기 자신. 두 번째, 나보다 약한 존재들. 세 번째, 나보다 강한데 강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야. 강한데 나쁘게 강한 애들이 있어. 또 이 사회, 강한 자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사회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또 나 자신, 내가 아닌 타인, 그리고 타인들과 함께 형성한 사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연부터 가봅시다. 다시. 자연에 대한 시선은 거의 항상 긍정적이죠. 근데 자연물 중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연 친화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하나 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써보면은 자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대조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가변적인 자연과 불변적인 자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 거.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그냥 관조하는 거야. 어떤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냥 자연을 관조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색의 대상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시대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는 나는 죽어있구나 와 같은 내용의 시가 나오는데 되게 이런 태도는 자조적이고 성찰적이고 자기 비판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 좀 쳐보시면은 시대에 저항하지 못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 시대가 잘못됐다는 건 인식하고 있어. 그런데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소극적 지식인. 터치가 듣지? 소극적인 지식인의 면모이다. 그치? 그래서 되게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자, 그런 대표적인 작가에는 누가 있느냐? 윤동주나 김수영과 같은 작가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든 시인의 삶에 대해서 자주 한다.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치면은 먹고 살기 힘든 자신의 삶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삶의 애환을 느끼는 건데, 아니 생각해봐요. 시인으로 먹고 사는 게 힘겨워. 아, 그럼 시인 안 하면 되지 않아요? 다른 일 하면 되지 않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 좀 사기도 치거나 남의 거 뺏거나 뭐 이런 거는 범죄니까, 아니면은 뭐 돈 되는 일을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상과 어떤 현실의
계리로 인한 갈등인 거야. 이걸 접근을 잘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상은 시인이나 문학인으로 살고 싶은 삶인 거지.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문학을 하거나 시를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돈이 있어야 돼요. 진짜. 먹고 살아야 돼요. 생계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시인들의 내용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끄는 자로서의 그런 삶의 애환이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시를 쓰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상이라는 시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김광균도 있었던 것 같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가가 시를 쓰는 대상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약자가 있겠죠. 우리 사회의 약자. 여기서 힘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는 사회적 약자, 즉 소외계층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자에 대해서 예찬적 태도, 여기서 약자 개인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냈어. 그리고 그들은 개인의 힘은 없지만 똘똘똘똘 연대하고 뭉쳐가지고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민중의 위대함은 미약하지만 저항적이고, 미약하지만 의지적이고, 그 다음에 미약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치? 미약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미약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약하지만 울고 있지만 웃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이해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보셨던 시들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이런 거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민, 동병상련과 단순연민 이렇게 있는데, 동병상련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화자도 역시 그런 위치인 거야. 화자의 처지하고 그 소외계층의 처지하고 같은 거지. 나만 힘든 게 아니네? 너도 힘든 존재네? 이렇게. 그 다음에 단순 연민일 때는 화자는 어떤 관찰자의 입장인 거죠. 화자는 이런 계층에 들어가지 않아 있는 관찰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연민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실하지 않아. 저러니까 저렇게 살지. 이런 욕을 먹는 사람들이 아닌 거야. 그들이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은 있어 없어? 있어.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노력을 해.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것은 개인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더라.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많이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판적인 거야. 시대사나 냉소, 고발 이런 것도 있고, 강장, 냉소, 고발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은 뭘 아셔야 되겠어요? 비판의 대상은 시대적이거나 강자이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보이는 태도는 냉소적이고 고발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시대사라는 거는 고통과 시련의 일체이긴 한데 조금만 더 구체화시킨다면, 자, 구체화 조금 시켜볼게요. 구체화시킨다면 일단 일제강점기의 포괄,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 이렇게 쓸게. 산업화 도시화, 그 다음에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이 시대사에 대한 비판적 요소죠. 그 다음에 강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강자는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하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그 돈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야, 얘들아. 돈이 나쁜 게 아니야. 돈이 왜 나빠? 돈이 있어야 먹고 살고, 돈이 있어야 내 자식들도 책임을 지고, 돈이 있어야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거잖아. 우리도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의 가치가 인간의 가치를 뛰어넘어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럼 돈의 노예가 됐다는 거를 이 시험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인간 소외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인간이 소외됐어. 돈에 의해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거야. 돈만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배금주의, 뭐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 현상 같은 것들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일상의 언어가 있고 문학의 언어가 있다. 형상, 함축, 그 다음에 여기는 형상성이 아니라 그 음악성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상 언어, 문학 언어, 형상성, 함축성, 음악성 이렇게. 자, 그래서 문학 언어라는 거는 문학 안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의미야.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함축적이기 때문에 시 바이 시에 따라서 달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야. 어떤 작품에서는 봐봐요. 국화를 간신배와 싸우는 충신지조절개라고 배워요. 여기다가 1번 붙여볼게요.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야. 근데 시바이 시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작품에서는 누이의 완숙한 모습, 누이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 또 어떤 작품에서는 죽음의 이미지 이렇게 나오기도 해. 얘들아, 이거는 정말 시마다 다른 거야. 시마다. 그래서 더 있겠죠. 그러면은 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암기하신다기보다는 문학의 언어라는 게 있어. 이 문학의 언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마다 다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형상성, 시어의 이미지, 그 다음에 함축성, 의미 함축, 그 다음에 리듬, 운율적인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쳐보고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인은 추상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활용한다. 그러면 추상적인 마음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치? 이거는 관념적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래요. 말 그대로 추상적인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체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감각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눈이나 귀, 코 등을 활용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추상적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데 연필이나 구름에 대해서 시를 쓰려는 시인은 없다. 자연 자체에 대해서 시를 쓰는 사람도 자연을 보고 자기가 느낀 감정, 심리적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 자연물에 대해서 시를 쓰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를 쓰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작가는 밑줄 돌려 말하는 것일까? 밑줄. 그렇다면 왜 돌려 말하는 것일까? 돌려 말한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야, 얘들아. 당연한 거야, 그게. 작가가 하려는 말을 직접 하려고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 진심 그 자체는 독자에게 표현의 효과가 작다. 쉽게 말해서 독자의 눈에서 눈물을 뺄 수가 없다. 그치? 정말 고통스러웠어.
그렇구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미지로 돌려 말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봅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죽어 길거리에 누워있는데 그 옆에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기의 형식으로 나타내면은 그 표현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은 봐봐, 생각해봐. 이게 왜 돌려 말하겠냐면은 아버지가 죽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야. 그 옆에 아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모습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읽어야 돼? 화자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서를 읽어.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독자한테는 어떤 효과가 온다? 독자 땡땡 감동의 크기가 확 커지는 효과가 온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 구체화되었다, 형상화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자, 구체화 형상한다는 것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시를 썼다. 구체화 형상화는 모든 시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런 선지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맞다. 작품 밖에서 작가는 시련 속의 지조를 지킬 거야. 그럼 짝짓기를 해볼까? 여기서 시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은 뭐라고 해줘야 돼요?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태도는 어떻게 짝이 지어지는 거예요? 매화로 구체화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한번 더 써봅시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형상화, 구체화라고 한다고. 그치? 다시 여기다 뭐라고 한다고? 이런 의미를 형상화시켰다, 구체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색깔 바꿔봅시다. 자, 매화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고르라고 해.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이건 뭐야? 함축적, 상징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다시, 눈에 함축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는 무엇이냐? 그럼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시련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함축, 상징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자. 시 속에 나왔을 때, 시에서 나왔을 때 이건 선지죠. 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빨간 글씨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주 읽어보세요. 이걸 외우라고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 어떤 식의 구조냐면은 바이비 포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는 봐주세요. 그럼 바이비에 해당하는 건 제가 분홍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심상을 통해, 자연물을 통해, 이미지를 통해, 비유와 상징을 통해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연물을 통해, 인식을 통해, 자연물을 통해, 심상을 통해, 이미지를 통해. 이렇게. 다 바이비지. 그 다음에 포시는 초록색으로 내면을 나타낸다, 생각을 드러낸다, 정서다, 시상이 드러난다, 주제의식을 나타낸다, 정서를 환기한다, 인식을 드러낸다, 상황을 나타낸다, 정서를 구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소개해 놓은 것들은 다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나 이렇게 쓰지 말자. 바이비는 형상화야. 형상화의 작업을 통해서 뭘 드러낸다? 함축적 의미를 드러낸다.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의 기초 질서. 시인이 시를 쓰는 이항 대립의 공식이 있다. 이거 되게 꿀팁이다, 얘들아. 진짜 이거는 꿀팁이에요. 이항 대립의 공식이 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야. 자연 나오면 오른쪽에 속세. 고향 나오면 타양, 과거 나오면 현재, 일제 나오면 독립, 전쟁 나오면 평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회색 화살표 있잖아.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벌스에 담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중간에 애매한 것들도 있겠지. 있어. 없진 않아. 근데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섯 개. 이 이항 대립의 공식 15개만 알고 있어도 나는 너무너무 시에 대한 파악이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 딱 보면은 이거 자연노래하고 있으니까 속세는 부정적일 거야. 이거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현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예측 가능 포인트가 딱딱딱 생긴다는 거지. 이거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영상에서 할게요. 자, 자연과 속세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자연과 속세가 있는데 여기 볼게요. 그 누가 주황색이냐면, 주황색은 이제 이 사람들이야.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치? 얘네들은 마이너스야. 근데 선생님 여기 농부 나왔어 이러면 안 돼. 왜? 여기 봐봐. 농부처럼이지. 농부는 원관념이 아니라 보조관념이야. 비유의 대상이라고. 비유의 대상이기 때문에 농부를 봤다고 해서 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농부처럼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 산수유나무는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자연의 배려심과 생명력에 관하여 화자는 존경, 예찬을 하고 있다. 그치? 동경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무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산수유나무에 대한 존경이나 산수유나무에 대한 예찬적 태도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은 봐봐. 산수유나무인데 다시 앞에서 설명했던 거 연결시켜볼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산수유나무의 생태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연 그 자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산수유나무를 통해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이너스 인간은 뭐겠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삶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오직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드는 불평만 가득한 사람인 거야. 배려 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들. 자, 밑에 볼까요? 강자와 약자가 있다. 그죠? 곽재고의 사평령. 그러면은 여기서 노란색 밑줄 쳐볼게요. 주황색. 금음처럼 몇층 졸고 있고 몇층 감격에 콜려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술에 취한 듯 이렇게 반지작은 거기서 이렇게 모두들 알고 있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강자가 나오진 않아. 약자만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약자는 누구냐면은 사평역에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는 대합실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부자라면은 이 밤에 기차를 이렇게 힘들게 기다리지 않겠죠. 여기서 졸고 있지 않겠죠. 차 대기시켜 해놓고서는 뭐 자기 차에서 있는다든지 기차 시간에 딱 맞게 차 타고 오겠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평역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야말로 소외계층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특이한 존재, 나는 누군지 봅시다. 나도 여기에서 섞여가지고 톱밥 난로에 불을 던져주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차역에 처음 가본 사람이 이 톱밥 난로에다가 톱밥을 던지고 있겠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연민을 느끼면서 동시에 동병상련도 느껴지는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애환을 겪는 민중의 생명력과 공동체에 대해서 연민을 하고 교감을 하고, 회한은 안 돼. 비판 아니고 후회 아니고 무상 아니고 번뇌 아니고 구도적인 자세도 아니다.
자, 혹시 하면서 모르는 말 있으면 꼭 체크해 오세요. 그 다음에 일제와 독립.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여기 되게 긍정적이죠.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하고 두 팔을 벌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두 다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지구를 밟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다음에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그래도 좋다. 봐봐. 여기까지가 상황이야. 일제강점기의 상황이야. 근데 요 좋다는 뭐가 되는 거야? 일제강점기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야. 태도, 긍정적 태도야. 일제강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그 시해석을 할 줄 모르시는 거예요. 태도, 긍정적 태도. 이렇게 점은 들길에 서서, 그럼 점은 들길은 뭐겠어? 해가 지는 상황,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게 뭐겠어? 독립의 자세.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거룩한 나의 일가. 주권을 잃은 민족 구성원이 된 처지를 슬퍼하긴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어떻게 슬퍼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슬퍼하고 있지만 괜찮아. 나는 푸른 별을 바라볼 거야. 이렇게.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밑줄. 시대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그랬는데 우리 민족은 시대에 순응하면서, 그러니까 일제에 이게 순응하겠다는 뜻이 아니야. 일제가 좋다는 뜻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견디고 그 다음에 희망을 생각하면서 살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가설 무대에 구경꾼들이 돌아갔다. 그래서 텅 빈 운동장이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산업화 도시화가 강조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막이 내린다는 거는 그 무대가 끝났다는 뜻도 되지만 인생의 막이 내려가는 느낌인 거야. 운동장도 텅 빈 이미지지. 분이 얼룩진 얼굴. 이때 분은요 중의적이라서 분노도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돼? 화장도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분이 얼룩진 얼굴. 그 다음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산구석에서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야. 그럼 이 작품은 지금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냐면 농촌 사회가 아주 피폐해진 상황이지. 농촌 사회의 피폐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인간성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신령이 나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 인간성은 농촌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럼 농촌 공동체를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얘들아,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농촌이 점점 망해가는 거야. 농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농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도시에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세우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농촌 사회보다는 농촌 사회를 위해서는 나라가 큰 힘을 써주지 않고 농촌 사회를 점점 뭐랄까 바꾸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화를 느껴야 되겠죠. 당연하죠. 울분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원통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서야 얘들아. 맞아요? 이건 정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한을 승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추고 있는 거야? 농물을 추고 있는 뭘 보여줬어? 세도야.
여러분 비유를 쉽게 해볼게요. 여러분 시험 못 봤어요. 시험 못 보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시험을 못 볼 때가 있잖아.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못 보면 그냥 받아들여. 화가 안 나. 으, 그럼 그렇지. 내가 공부 좀 할 걸.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볼 때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 화가 나고 막 원통하고 막 되게 뭐랄까 억울하기도 하고 이래. 그럼 니네 둘 중에 하나야. 니네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다시는 공부 안 해. 이거랑 오늘 하루 노래방 가서 실컷 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은 다음에 다시 시작해야지. 이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불러. 그러면은 그 시험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 있어? 그렇진 않아. 한쪽에는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어. 그치만 그걸 어떻게든 한번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신명이 난다는 것은 진짜 신난다기보다는 이 한 해 승화를 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봐줘야 돼. 됐어? 자, 그래서 불행한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냉소적으로 인식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회의적인 태도는 무조건 부정적 태도로서 안 돼. 생명력이 느껴지는 역동적 행위를 통해서 애환을 초국한다. 생명력이 느껴지는 역동적 행위가 바로 마지막 줄에 나오는 농물을 추는 행위야. 농물을 추는 행위를 통해서 삶의 애환을 극복하려는, 한을 초극하려는, 승화시키려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자연물과 대조하면서 자주한다.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잠깐 문제 푸실 때는 항상 멈추시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독재정권과 민주화시대.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길이. 무슨 향을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열을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자, 비문학처럼 한번 볼게요. 폭포는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고매한 정신처럼 떨어진다. 그냥 떨어지는 거야. 무서운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이 밤이 독재정권의 이런 부정적인 시간이에요. 어두운 시간. 폭포는 소리를 내면서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나타와 안정이나 취할 순간을 뒤집어 놓은 듯이 떨어진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안일한 삶을 배격하며 선구자적인 태도로 시대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 제가 이거 매칭 시켜볼게요.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여기 나오죠. 안일한 삶의 태도를 배격하며. 안일한 삶은 이거야. 나타와 안정인데 이때 나타는 나태한 거야. 안정한다는 거는 안주하려는 태도야. 그래서 이거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태도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그것을 배격했대. 배격? 뒤집어 놓은 듯이. 뒤집어 놓은 듯이. 선구자적인 태도로 고든 소리가 고든 소리를 부르는 태도로 시대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다.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폭포가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어때? 니네가 평소에 공부할 때 내가 작품가다. 독서면은 독서 지문가다. 이렇게만 있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물론 공부기 때문에 약간의 배경 지식이라든지 개념어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문학에 대한 겁을 먹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죠. 폭포가 떨어지는 것은 독재 시대에 타협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상징한다. 타협하는 지식인이 아닌 거죠. 저항하는 모습인 거죠. 그쵸? 그래서 폭포가 떨어진다는 것은 독재에 대한 저항적인 태도다. 이렇게 X 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과 대비되는 소재는 뭘까 해봤는데 여기서 플라스틱과 대비되는 소재, 그럼 플라스틱은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산업화 도시화를 말하는 거야. 어떤 플라스틱이야? 일회적인 플라스틱인 거지. 일회성인 거야. 그럴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어디에 가고 싶어? 털보네 대장간에 가고 싶어. 털보네 대장간에 가서 이렇게 낫이 되고 싶대.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두들겨 만들어낸 호미가 되어서 이렇게 걸리고 싶대. 내가 뭐처럼 느껴질 때?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인 소재는 털보네 대장간이야. 그리고 털보네 대장간에 있는 어떤 존재들인 거지. 그럼 플라스틱 물건은 일회적이고 산업화, 도시화의 산물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털보네 대장간은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장인 정신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불변적인 이미지. 한 번 만들었으면은 굉장히 오래, 거의 영원히 쓸 수 있어. 부러지지 않는 이상. 자, 그 다음에 나의 독한 지식이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윤동주, 기영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게 많아서 길어지는데, 자, 가에서 사막의 의미는 고통과 번민을 상징하며 열연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하이라이트만 같이 좀 쳐볼게. 밤마다 고민하는 멸사의 끝. 여기가 이렇게 사막의 고통과 번민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혼자 있어. 그리고 운명처럼 나와 대면하게 돼. 그리고 내가 원시 본연의 자체를 배우지 못하면 나는 백골을 쪼인다고 했는데, 이때 백골을 쪼인다는 거는 죽게 되리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나 죽어버릴래요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저 노력해서 죽지 않을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태도고, 이 태도를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얘는 동그라미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아름다운 고향을 가기 위해 고향을 버려야 되는 현실에 대한 슬픔을 어둠을 짓는 개로 표현하고 있다. 자, 어둠을 짓는 개 가봅시다.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이다. 가자 가자,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그러면 매칭 시켜볼게.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라고 했어. 가기 위해서는 고향을 버리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고향을 버리는 게 아니라 뭘 버려야 되는 거냐면은 소극적인 자아를 버려야 돼. 그래서 어둠을 짓는 개인데, 여기서 그 시바이시니까 개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개에 대한 정보가 어떤 정보가 나오냐면은 지조가 높은 개야. 밤을 새워가면서 어둠을 짓는 개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둠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뭐 할 줄 아는, 저항의 소리를 낼 줄 아는 개인 거지. 저항의 소리를 낼 줄 아는 개인 거야. 그래서 현실에 대한 슬픔을 개로 표현하고 있다는, 여기는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야. X야. 시적 화자는 구름 밑을 쏟아내는 개처럼 시대적 부조리에 영합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자주하고 있다. 그럼 구름 밑을 쏟아내는 개, 또 개가 나오네.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청춘을 세워두고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구나. 이 제목이 질투예요. 질투. 그럼 이런 개처럼 얘는 지금 뭔가 후회하고 자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런 내용을 후회하고 자조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이 후회하고 자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청춘을 의미 있게 살지 않았던 거지. 그냥 쏟아내는 개처럼 머뭇거리는 삶을 살았던 거야. 맨날 탄식밖에 하지 않았어. 여러분 왜 주변에 그런 친구 없어요?
짜증나. 신경질나. 나는 왜 이래. 맨날 이런 소리. 그러면 처음에는 위로해준다. 괜찮아. 힘내. 힘내 이런 말 안 하나? 야, 괜찮아, 괜찮아. 뭐 이렇게 하다가 내일도 짜증나. 신경질나. 하기 싫어. 야, 하지 말자.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그렇게 청춘을 보내.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만 질투하는 거야. 쟤 재수없지 않냐? 지가 뭔데 이렇게 나대?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와 자조인 거지, 시대의 현실에 부조리한 현실에 영합했던 삶이라고 보실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정록의 의자가 있고, 이영기의 폭포가 있고, 집짓기가 있고, 좀 많은데, 자, 하나하나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조금 기네. 자, 가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의미하는 단어는 무엇이냐? 가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의미하는 단어는 의자죠. 그렇죠? 의자를 내어놓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네. 나에서 폭포인데 답은 폭포겠지, 그치? 폭포는 현실을 초국하며 비극적인 삶을 이겨내는 의지를 지닌 소재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는 돌아가야지. 가가지고 뭐 집을 짓는데, 봐봐, 밑줄 쳐볼까? 빈집을 고치겠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떠오르는데, 한때는 부서지고 열기로 나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빈집을 고치겠다는 거는 나의 인생을 다시 짓겠다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원망하고 아니죠. 그것을 원망으로 그것을 전이시키고 있는 태도가 나타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희망적인, 의지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라에서 김영랑의 집인데,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 아무도 깨우지 않네.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라. 이렇게, 내 집이라. 여기서 내 집이 아니라 네 집이다 말하다가 열해요 스무해요 앉았다 누웠다 할 뿐 문 밖에 바쁜 손이 길 잘못 들고 날 찾아오고 나고 가다가 흰 구름도 사라지는데 한두어 저질러는 부끄러운 집 파란 하늘처럼 아슴푸레하다. 라에서 무기력한 화자의 고독한 집의 이미지는 일제강점기 강압 독칠에 강복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내려는 변환된 의미로 희망의 상징물로 변화하고 있다. 지금 이 작품은 김영랑 시인의 작품으로 일제강점기에 쓰여진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집은 조국을 상징해요. 근데 광복에 대한 희망으로 이겨내는 자세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니네 집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조국을 뺏겼으니까 우리 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희망의 상징물까지 뭐 되게 긍정적인 희망적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지금 파란색은 마이너스 상황, 노란색은 플러스적 태도예요. 그래서 이 금강섭 시인이 실제로 뇌출혈인갈로 인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기적처럼 살아났대요. 그 살아나는 당시의 느낌을 생애 감각이라는 시로 표현한 건데, 자, 하셨으면은 채송하는 화자의 삶과 대비되는 생명력이 있는 소재로 죽음에 대한 체념이 아니야. 살아날 때의 이미지야. 죽음에 대한 체념적 의조가 아닌 거지. 파란색과 노란색의 대비적인 의미 보셔야 되고, 자, 율포의 기억도 굉장히 유명한 시고 많이 나옵니다. 지금 파란색, 어머니가 나한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닌 것들. 부정적.
그 다음에 노란색 검은 뻘밭 무릎 꿇은 사람들 생명이 사는 곳 슬프고 경건한 손 이렇게 있을 때 짝짓기 해볼게요. 검은 뻘밭은요 생명이 사는 곳인 거고요. 그 검은 뻘밭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사는 사람들은 슬프고 경건한 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플러스겠죠. 그래서 뻘밭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삶에 위해를 가해야 되는 인간의 비극적인 순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생명력이 넘치고 생명력을 위해서 경건하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깃발은 새로운 시대 현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이다. 자, 내 마음은 한 폭의 기, 보이는 것 없는 시공에 없는 것 모양으로 걸려있다. 자, 김남조 시인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편한데 제가 지금 요거 하이라이트 쳐놓은 거 같이 쳐주시고 일단 봐봐요. 기도 드린다고 했죠. 되게 기독교적인 관념을 노래하는 시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보세요. 내 마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뉘우침이 없었으면 좋겠고 회개하는 거지. 근데 저 하나도 회개할 일이 없게 만들어주세요. 어떨 때는 울고 어떨 때는 기도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시대적 상황하고는 크게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대 현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염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X다. 그럼 깃발은 뭐냐? 내 마음의 형상화죠. 내 마음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신은 해당 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언제 피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됩니다. 한, 성탄제, 종가, 더 어렵다. 자, 해당하는 화자가 처한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이다. 일단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시인이니까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신은 해당 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일찍 왔다 두렵니다. 해당 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지 했더니 봄바람은 그 꽃을 불어서 제 경대,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너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의 눈물에 비춰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해당하는 극복 의지가 아니라 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소재인 거죠. 그쵸? X. 자, 그 다음에 박제삼의 한. 벌써 제목이 한이야. 그치? 그러면은 한과 관련된 것들을 찾아봐야 돼. 한스러운 것들. 서러워. 그 다음에 이제 뻗을 때가 저승밖에 없는 것 같아. 죽음. 그치? 그 다음에 내 전체의 서름이고 전체의 소망인 것을 알란지 몰라. 서름으로 살았대. 그래서 여기에 서럽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지. 감나무는 가을이면 어김없이 열매를 맺는 소재인데 시적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결핍의 감정을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감나무가 열렸으니까 감나무는 생명력이지. 감나무쯤 대략 서러운 노잇빛으로 익어가는 내 마음의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그런데 이것이 뻗을 때에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얘가 저승으로 뻗어간다면은 나는 너무 서러울 것 같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셨을 때 감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이 내 마음의 사랑이 달린 나무고 저승으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결핍의 감정을 심화시킨다든지 이런 거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산수유나무 열매는 김종일의 성탐제 때 과거에 대한 그림을 집약시키고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만하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쵸? 왜냐하면 아버지가 과거에 붉은 산수유를 따 오셔가지고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고, 종가는 행복했던 유년 시절에 존재하던 시적 대상이 사라짐.
자, 행복했는지 한번 볼게요. 검은 기와집 종가에 살고 있었어. 그런데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갔어. 그치? 그리고 닝닝거린대. 서로 막 이렇게 별로 사이가 안 좋은 모습이야. 그 다음에 뭐 대구리가 반들반들거리는 달걀 귀신이 윙윙거린다. 그 다음에 이런 종갓집 영감은 고리 대금업을 이어간다. 그래서 이건 일단 행복했던 유년 시절이 아닌 거야. 종가의 비극이야. 이 작품의 주제는 종갓집 아시죠? 종갓집. 그런 종갓집을 종가라고 하는 거야. 종가의 비극이야. 근데 과거에도 마이너스야. 왜 마이너스냐면 부유했으나 가족들의 사이가 좋지 않아. 현재는 왜 마이너스야? 망해서 고리대금업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결핍과 아픔을 노래하며 존재에 대한 고독적 비극이 다 틀렸어. 그래서 X가 되는 거야. 자, 앞에 작품까지 다 보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수업 시간을 조금 아낀다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질문은 따로 받을 테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현대치의 질서 6강이었습니다.